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 바로 민수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민수기라는 제목만 딱 들으면 빽빽한 숫자랑 인구조사 기록이 가득한 솔직히 좀 지루한 책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베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네, 광야에서 제목 하나만으로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번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숫자들의 책이라는 선입견 뒤에 숨겨진 그 광야를 헤매는 한 세대의 처절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 네, 또 그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질서,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희망을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광야에서 정말 멋진 시작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목의 차이가 이 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제목 넘버스나 우리말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의 대규모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광야라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록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여정기 그 자체로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바로 앞 모압 평지까지 한 세대가 겪어낸 이야기인 셈이죠. 광야에서의 여정기,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숫자, 인구조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는 걸까요? 그냥 백성이 몇 명인지 세어보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전체의 서사를 떠받치는 뭐랄까 두 개의 거대한 기둥 같아요. 기둥이요? 먼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막 탈출한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들은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려는 참이었죠. 그래서 이 조사는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남성을 파악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일종의 군대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희망찬 출정식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이때 계수된 인원이 약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명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뒤 책의 후반부인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이건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간 1세대를 뒤로 하고 새롭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건과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약 60만 1,730명. 네. 이전 세대랑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단순히 인구가 유지되었다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로 완벽하게 교체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장치로 읽히는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인 거죠. 인간의 실패와 반역으로 한 세대가 통째로 광야에서 사라지는 그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파의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군요. 네. 약속 앞에서 실패하고 사라져간 1세대와 그들의 실패를 딛고 다시 약속의 땅 문턱에 선 2세대. 그럼 그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도대체 1세대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걸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끊임없는 불신과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1세대의 운명을 결정지은 치명적인 사건은 역시 13장, 14장에 나오는 정탐꾼 이야기죠. 그 유용한 이야기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1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완전히 갈리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거주민들은 거인 같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극도의 공포에 젖은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백성들이 동요한 건 잘못이지만 고작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한 번에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벌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초보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불평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절규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자 정면 도전이었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건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고요. 결국 그 불신의 대가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뭐 사실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으라고 하면 저라도 불평할 것 같긴 한데요. 하하,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반역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역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은 더 심각하죠. 아, 그 사건도 있었죠. 이건 음식 불평 같은 생계형 불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서 왜 너희만 지도자냐? 며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은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고요. 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혼돈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내부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료들 읽으면서 가장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숨막히는 반역과 심판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다라거나 제사장의 직무 같은 세세한 율법 조항들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네네.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는 것 같아서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의도된 문학적 장치라는 분석을 보고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아, 혼돈 속의 질서를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편집 기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평, 반역, 심판, 죽음, 혼돈 그 자체죠. 네, 맞아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혼돈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나시린의 서원, 정결법 같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질서의 청사진을 계속해서 제시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온통 엉망진창인데 그와 동시에 신적인 질서와 이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간의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질서를 꾸준히 세워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의 혼돈과 이상의 질서가 계속 교차하는 거군요. 네,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교차하면서 민수기 전체의 서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을 때 이야기와 율법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혼란스러운 구조 자체가 이 책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인 셈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또 세세한 법률, 인구조사 목록, 심지어 시까지 뒤섞여 있는 걸 보니 이 책이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쭉 쓴 역사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기록들을 엮어놓은 거대한 아카이브 같달까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저자라고 보지만 현대 성서학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자료가 편집된 결과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특히 문서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곤 하죠. 복잡한 이론이지만 쉽게 말해서 구약의 첫 5권의 책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여러 개의 독립된 문서 자료들로부터 유래했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쓰인 게 아니라 원래는 각기 다른 목적과 스타일로 존재하던 여러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이야기 중심으로 서술되고 신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는 서사적인 자료, 학자들은 이걸 제2문서라 부르는데요. 네? 그런 자료가 있었을 테고 또 제사와 율법, 인구조사,
진영 배치처럼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함을 강조하는 제사장 그룹의 자료, 이걸 피문서라 부르죠. 피문서요? 네. 민수기는 바로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들을 후대의 편집자가 아주 절묘하게 엮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마치 한 명의 마스터 편집자가 여러 시대, 여러 관점에서 쓰인 조각들, 예를 들면 영웅서사시 같은 이야기 조각이랑 제사장들이 꼼꼼하게 기록한 법전 조각들을 가져와서 네,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길 수 있었던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안에는 때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관점들이 공존하기도 하고 다양한 문학 장르가 어색함 없이 섞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 시대, 한 저자가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라는 책에 담긴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민수기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딱딱한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원래 제목처럼 한 세대의 처절한 실패와 새로운 세대의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여정기였습니다. 네,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이라는 그 혼돈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한 신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여운이 남는 지점에서 끝을 맺습니다. 네, 40년의 기나긴 방황을 마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아, 맞아요. 그런데 책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딱 끝나죠. 바로 이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난 40년간 부모 세대의 불신과 반역,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를 모두 목격한 이 새로운 세대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아, 그들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삶에서 기나긴 방황과 훈련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어떤 약속의 문턱에 섰을 때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